1615년 봉건시대 일본의 어느 외딴 산속 도장에서 한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씨, 네가 검을 들고 10명의 적과 마주한다면 몇 명이나 뵐 수 있겠느냐? 젊은 사무라이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10명 모두 베겠습니다, 스승님. 늙은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 너는 단 한 명도 베지 못할 것이다. 10명을 베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너는 이미 첫 번째 적에게 패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사무라이가 풀어야만 했던 모순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행동이 아니라 현재의 머무름에서 오며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고 손에 쥔 검이 아니라 영혼의 침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무라이는 전설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단지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일, 인간관계, 건강, 목표라는 10가지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400년 전 전장에서 사무라이들이 죽어갔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그 모든 전투에서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여기를 제외한 모든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단 한 명의 적을 마주하는 대신 존재하지 않는 10명의 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알았던 그 진실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각성, 태시의 수치심. 때는 1615년, 봉건시대의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수백 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나라를 통일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깊은 산속의 한 도장에서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태시가 수치심을 알게 된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는 도장에서 5년 동안 수련해왔습니다. 5년간의 검술, 명상, 고전 공부, 그는 모든 검의 형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검격은 빠르고 정교하며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리 연습해도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목검으로 대련을 할 때면 태시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내가 맞으면 어쩌지? 내가 지면 어쩌지? 스승님이 내 약점을 보시면 어쩌지? 그의 몸은 굳어지고 호흡은 얕아졌으며 완벽했던 기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를 눈치채고 도장에는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태시는 자세는 좋지만 기백이 없어. 생각이 너무 많아. 절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거야. 그 시험, 제자와 진정한 사무라이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 그것은 스승을 상대로 진검을 들고 벌이는 진짜 결투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불가피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가는 시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18살에 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태시는 이미 17살 반이었지만 스승 야마모토는 시험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련이 끝난 후 태시는 스승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스승은 도장 제단 앞에서 두 눈을 감고 정좌한 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시도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마침내 야마모토 스승이 눈을 떴습니다. 스승님, 태시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쯤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겠습니까? 스승은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00번의 전투를 치르고 1000명의 제자를 길러낸 그 두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야마모토 스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스승님. 일어서라. 검을 들어라. 태시는 일어서서 목검을 쥐었습니다. 이제 나를 쳐라. 태시는 검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무기 하나 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빈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 어째서냐? 당신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그것은 무례한 짓입니다. 야마모토 스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의라고? 아니다. 너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은 네가 두렵다는 것이다. 검을 내리친 후에 벌어질 일이 두렵고 나의 반응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운 것이다.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라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곳을 제외하고 10군데로 흩어져 있다. 스승의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태시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네가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사무라이가 될 수 없다. 기술만 좋은 시체가 될 뿐이다. 가서 이것에 대해 명상해라. 그날 밤 태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무라이가 되기 위해 5년을 바쳤습니다. 희생, 고통, 규율로 점철된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한계 때문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은 10군데로 흩어져 있다. 사실이었습니다. 대련을 할 때마다 태시는 결과에 대해, 멋지게 보이는 것에 대해, 실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직 눈앞의 전투 그 자체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태시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제2장 초심의 원칙. 다음 날 아침 야마모토 스승이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검술 수련을 하지 않는다. 오늘은 청소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속으로 불평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규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도장을 쓸고 바닥을 닦고 무기를 손질하고 제단을 정리했습니다. 육체적이고 무의미한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적어도 태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쓸었던 나무 바닥을 똑같이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이건 무의미해. 난 수련을 해야 해.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 청소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그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스승 역시 빗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빗질은 달랐습니다. 빗자루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집중되어 있었으며 완전했습니다. 왼쪽으로 쓸 때 그는 온전히 왼쪽으로 쓸어내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쓸 때 그는 온전히 오른쪽으로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평범한 집안일을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탈바꿈시키는 어떤 품격, 그 순간에 완벽히 머무르는 현존이 있었습니다. 태시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스승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태시는 머뭇거렸습니다. 도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마모토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틀렸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도장 본관 뒤에 있는 작은 명상실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벽에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아한 붓글씨로 쓰인 2글자였습니다. 초심. 스승이 말했습니다.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든 것을 초보자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아라. 초보자가 처음으로 검을 쥐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태시가 생각했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집중력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오직 그 순간뿐입니다. 정확하다. 초보자의 마음은 기대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지금 여기를 제외한 그 어떤 곳으로도 향해 있지 않다. 초보자는 최고의 검객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검을 쥐는 법, 서 있는 자세, 검을 휘두르는 궤적만을 생각한다. 스승이 정좌했습니다. 태시도 그를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말해보아라, 태시. 네가 바닥을 쓸 때 네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태시는 깊은 수치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수련에 대해, 시험에 대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목검으로 대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결과에 대해, 남의 시선에 대해,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단 한 번도 어떤 일에 온전히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너는 빗질을 하면서 검을 생각하고 검을 휘두르면서 시험을 생각한다. 너는 언제나 현실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다. 그것이 네가 실패하는 이유다. 스승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무라이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검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잔심, 부동심, 평상심,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리는 단 하나다.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머무르라는 것이다. 그는 족자를 가리켰습니다. 초심이 그 바탕이다. 만 가지 생각을 비워내고 오직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마주해라. 태시는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이것을 어떻게 수련해야 합니까? 야마모토 스승이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다르게 수련할 것이다. 밥을 먹든 걷든 청소를 하든 검을 휘두르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라.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어라.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해라.
검을 휘두를 때는 오직 검만 존재해야 한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네가 깨달을 때까지다. 한 달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아니면 영영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날 밤 태시는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위해 앉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는 대신 그저 숨을 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생각들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그럴 때마다 그는 그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만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태시의 삶을 바꾼 이 현존의 힘이 당신의 삶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깨닫기 시작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보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현대의 숙련도를 완성하는 이 고대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제3장 시험 30일간의 현존. 첫째 주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태시의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훈련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진흙탕을 헤치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넌 그저 가만히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실력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길을 열어주셨고 태시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명상 중 태시는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몇 초 동안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끊임없는 속삭임이 멈춘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 고요의 틈새로 밖에서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목조 건물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평생을 잠들어 있다가 처음으로 두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고 머릿속의 소음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태시는 고요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수련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 그는 청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빗자루의 움직임, 나무 바닥을 스치는 소래 소리, 팔에 느껴지는 감각, 그것이 그의 우주의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쌀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영양을 섭취하는 그 단순한 행위를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걸을 때는 걸음 하나하나가 완전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체중이 이동하고 균형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시는 이제 늙은이처럼 걸어다녀 밥도 승려처럼 먹고 말이야. 사무라이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 하지만 스승은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셋째 주, 진짜 시험인 대련이 찾아왔습니다. 태시는 켄지라는 재능 있는 제자와 마주섰습니다. 그는 이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검을 들었습니다. 예전의 태시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켄지가 나보다 뛰어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면 어쩌지? 스승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해. 하지만 새로운 태시는 그저 현재에 머물며 온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켄지가 공격했습니다. 머리를 향해 빠르게 내려치는 일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시의 몸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스스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검을 쳐내고 동시에 반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생각도 망설임도 없는 순수한 반응이었습니다. 켄지는 충격을 받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이번에 태시는 켄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순간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켄지가 움직일 때 태시는 기억 속에 저장된 기술이 아니라 즉각적인 알아차림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싸움이 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련이 끝났습니다. 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랐어. 넌 변했구나. 태시도 말없이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깊은 깨달음이 동트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머무름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전사적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할 때 당신은 두려움이나 생각에 의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음 속에서 응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은 언제나 생각보다 빠르고 적절하며 강력합니다. 그날 저녁 스승이 그를 불렀습니다. 내일, 야마모토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마지막 시험을 치를 것이다. 태시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 지금, 오직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예, 스승님, 준비되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제사장, 전사의 심리학, 현존의 과학, 태시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그의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해 봅시다. 현대 뇌과학은 사무라이들이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훈련이 가능한 기술이며 당신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태시가 현재에 머무는 훈련을 할 때 그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비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마음이 방황하고 자아에 집착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게 만드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가 주의력을 현재 순간으로 되돌릴 때마다 그는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뇌의 변화입니다. 명상 수행자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주의력을 통제하는 영역의 회백질 밀도는 증가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통제하는 영역의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라이들에게는 뇌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없었지만 그들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의 저서 오륜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병법에서는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서 관조하듯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통찰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능력,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위험에 맞서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무라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선승 타쿠안 소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흐르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마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멈추면 흐름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 끊어짐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사무라이들은 이것을 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태시가 온전히 현재에 머문 채 켄지와 싸웠을 때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는 그의 반응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의식적인 생각에 간섭 없이 훈련된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꺼내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말하는 무심이란 생각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무라이의 실전 행동 지침서인 하가쿠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평온할 때 화살, 총포, 창, 검에 의해 몸이 찢기는 상상을 하며 명상하라. 이 말은 끔찍하게 들리지만 실은 아주 훌륭한 심리학입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사무라이들은 공포로 인한 마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무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머물 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태시는 이 모든 것을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발견해냈습니다. 산만함 대신 현존을, 생각 대신 깨어있음을, 무언가가 되려는 집착 대신 그저 존재하는 것을 선택한 30일의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는 궁극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봉건시대 일본으로의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음을 만드는 사무라이의 수련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산만함 대신 깨어있음을 선택하는 전사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마지막 시험, 동이 튼 도장의 안뜰. 태시는 도복과 하카마 차림으로 목검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진짜 진검을 든 야마모토 스승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진짜 강철검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제자는 나무를 쓰고 스승은 강철을 씁니다. 무기의 차이는
곧 실력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만약 스승이 마음만 먹는다면 단 한 번의 배기로 태시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뜰 주변에는 다른 제자들과 이웃 도장의 사범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이고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태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증인들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의 목소리가 고요한 안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시는 5년간 수련했다. 오늘 그는 시험에 직면한다. 나를 꺾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시험은 전사의 기백을 보여주고 압박 속에서도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음을 증명하며 자신이 진정한 사무라이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노 스승이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진검이 번쩍였습니다. 태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두 손이 떨리려 했습니다. 예전의 태시였다면 지금쯤 생각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망신을 당하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만약에. 하지만 새로운 태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땅에 닿은 두 발의 감각을 느꼈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스승의 자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스승이 움직였습니다. 전력을 다한 공격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일격이었습니다. 빠르고 절제된 검이 태시의 어깨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태시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저 현존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칼날이 그의 귓가를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열린 빈틈에 반응하며 목검으로 반격했습니다. 스승이 검을 쳐냈습니다. 자세를 고쳐잡고 두 사람은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또 다른 공격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상단 배기와 하단 쓸어 배기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태시는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간섭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맞고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스승의 진검은 그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안뜰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시험 내내 필사적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태시는 반응하고 적응하며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실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진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시는 이기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감명을 주려는 노력도 애쓰는 것도 전부 멈췄습니다. 그는 그저 매 순간, 매 움직임, 매 호흡과 함께 온전히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싸움은 하나의 춤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공격하면 태시는 기억된 기술이 아닌 즉각적인 깨어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잔심, 방어를 한 후에도 태시는 깨어 있었습니다. 반격을 한 후에도 그는 다음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분이 흘렀습니다. 실전에서는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방어망에 명백하고 확실한 빈틈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라면 점수를 따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 빈틈을 향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태시도 그것을 보았고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진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함정이었고 무리한 공격을 유도하는 미끼였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스승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깨달음이 교차했습니다. 이내 야마모토 스승이 검을 내리고 뒤로 물러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분하다. 너는 합격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지켜보던 사범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감이 풀려나오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단둘이 남았을 때 스승이 설명했습니다. 태시, 5년 전 너는 최고의 검객이 되고 싶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오늘 너는 그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 너는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자가 되었다. 검은 그저 도구일 뿐 깨어있는 마음이 진짜 무기란다. 네가 그 빈틈을 노리지 않았을 때 너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젊은 전사는 매번 이기려 하지만 진정한 전사는 때로는 승리조차도 위장된 패배임을 알지. 태시는 묵묵히 들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질문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정식으로 사무라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야마모토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제자에서 사무라이가 된 것은 첫 번째 변화일 뿐이지. 하지만 사무라이에서 진정한 마스터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변화가 남아있다. 그것을 위해 너는 이 도장을 떠나야 한다. 태시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나는 너를 고야산에 있는 사찰로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1년 동안 승려들과 함께 수련하게 될 것이다. 검술이 아니라 순수한 현존과 참선 명상을 수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의 숙련도는 더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성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시는 자신이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선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이 진정한 깨어있음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수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6장 깊은 수련. 고야산에서의 1년. 고야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선종 사찰 중 하나가 자리한 신성한 산입니다. 태시는 자신의 검과 전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사무라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60번의 명상철을 보낸 눈을 가진 주지 스님 이큐 대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검은 문 앞에 두고 오너라.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지만 대사님, 저는 사무라이입니다. 이곳에서 너는 그저 초보자일 뿐이다. 이곳에서 너는 앉아있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태시 인생에서 가장 힘든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술 수련도 전투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사로서 동일시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앉아서 명상만 해야 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이어지는 좌선, 그저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달은 심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태시의 마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의미 없어. 난 훈련받은 사무라이야. 조각상처럼 앉아있을 게 아니라 내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과 계획, 기억, 불안감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큐 대사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명상하는 제자들 사이를 걸어다녔습니다. 누군가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 마음이 방황하는 것이 보이면 그는 그들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아프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다시 현재로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만 쳤습니다. 태시는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뎌냈습니다. 도장의 스승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내면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달에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어느 명상 시간, 태시의 마음은 유독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시간 낭비에 대한 불안과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큐 대사가 종을 울렸습니다. 걷기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어나서 명상실을 천천히 둥글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호흡할 때마다 한 걸음씩,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알아차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시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현존이라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통제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떠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뒤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름처럼 흘러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수련에 대한 불안감이 떠오르네. 흥미롭군. 하지만 이건 그저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그는 다시 호흡으로, 걷는 감각으로 지금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힘을 잃었습니다. 셋째 달에서 여섯째 달, 수련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찰의 일과가 그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명상, 침묵 속의 소박한 아침 식사, 일하는 명상, 장작 패기, 물땜기, 정원 가꾸기, 또 명상, 경전 공부, 저녁 명상, 그리고 수면, 모든 활동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작을 팰 때는 도끼와 나무와 움직임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쌀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태시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존의 여러 층위를 발견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표면적인 현존이 있었고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을 느끼는 더 깊은 현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생각과 감정 아래에 항상 존재하는 알아차림,
그 자체를 인식하는 가장 깊은 현존에 다다랐습니다. 선승들은 이것을 본래 면목 혹은 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지만 결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알아차림이었습니다. 7번째 달, 2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EQ 대사가 태시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6개월을 보냈다. 고요함 속에서 앉아있는 법과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지. 이제 너는 혼란 속에서 깨어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가 태시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사흘거리에 마을이 하나 있다. 도적대가 그곳을 짓밟고 있다는구나. 마을 촌장이 도움을 요청했다. 너 혼자 가거라. 이 상황을 해결하고 돌아오너라. 태시는 과거의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라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기술을 쓸 기회가 왔군. 잘 훈련받은 전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마. 하지만 그 새로운 알아차림 아래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에고의 속삭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흥미롭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사님. 그가 길을 떠날 채비를 하자 EQ 대사가 덧붙였습니다. 기억해라, 태시. 목적은 도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현재에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그것이 너의 진짜 시험이다. 태시는 사흘 동안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명상이었습니다. 호흡 한 번, 한 번이 현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해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7장, 마지막 대결, 도적 두목. 그곳은 3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설명했습니다. 죽은 없는 낭인 무리가 저희의 식량과 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부이지 무사가 아닙니다.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몇 명입니까? 태시가 물었습니다. 5명입니다. 카츠로라는 자가 우두머리인데 한때는 존경받는 사무라이였다고 합니다. 죽은이 죽은 뒤 도적으로 전락했다더군요. 그날 밤 태시는 명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는 도적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5명의 숙련된 전사, 대 1명. 예전의 태시였다면 덜덜 떨며 전략을 짜고 죽음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시는 떠오르는 모든 것과 함께 그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두려움이 있구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 배운 깨어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여기, 지금,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 동이 트고 도적들이 도착했습니다. 거칠고 위험해 보이는 5명의 남자들. 그들을 이끄는 카츠로는 흉터투성이의 매서운 눈빛을 가진 키 큰 사내였습니다. 태시는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도적들이 비웃었습니다. 마을에서 호위무사를 고용했군. 그것도 딱 1명을 말이야. 꼬마야, 다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태시는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땅에 굳건히 뿌리내린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카츠로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태시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넌 평범한 마을 호위병들과는 다르군.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느냐? 야마모토 스승님과 EQ 대사님입니다. 카츠로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는 그 이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 중의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태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막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러 왔습니다. 한 명의 사무라이로서 또 다른 사무라이에게 말입니다. 도적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발도 허세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태시가 고요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카츠로 공, 당신은 한때 존경받는 전사였습니다. 명예롭게 주군을 모셨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잠시 도적 두목의 눈동자에 고통과 상실감이 스쳤습니다. 내 주군은 돌아가셨다. 내 명예도 그분과 함께 죽었지. 그리고 지금 남은 건 그는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뿐이다. 아닙니다. 태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과 분노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도적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들이 평소 겪던 대결과는 달랐습니다. 태시는 방어할 생각조차 없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상태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무사도의 규율이 주군을 섬기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세상 어떤 영주보다 더 높은 주군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무언가를 섬길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카츠로가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물었습니다. 칼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현존입니다. 깨어있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큐 대사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군을 잃고 땅을 잃고 목숨을 잃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참된 본성만큼은 결코 잃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침 공기 속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츠로는 오직 말과 현존의 힘만으로 무장한 5명의 남자와 마주선 이 기묘한 젊은 사무라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주 용감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놈이군.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지. 태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과 폭력의 길을 계속 걷든지 아니면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시든지 말입니다. 다른 도적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카츠로, 왜 이런 놈의 헛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고요하고 완벽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공격성도 없이 오직 알아차림만이 존재했습니다. 도적의 칼끝이 태시의 목을 1인치 앞두고 멈췄습니다. 그는 뵐 수가 없었습니다. 태시가 뿜어내는 그 무언가, 두려움과 저항이 완벽하게 결여된 그 텅 빈 현존이 폭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적은 혼란에 빠져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카츠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잊고 있었구나. 사무라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잊고 있었어. 다른 도적들은 충격에 빠진 채 자신들의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츠로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떠날 것이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마. 그가 태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큐, 대사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했느냐? 망가진 자도 받아주신다면 고야산으로 한번 찾아뵙고 싶구나. 태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망가진 사람이란 없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잊어버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도적들은 떠났고 마을은 안전해졌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태시는 고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큐 대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태시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태시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그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야말로 궁극의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적을 물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순간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카츠로는 나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았습니다. 나를 공격하려 했던 도적은 나의 무저항 속에서 폭력의 덧없음을 보았습니다. 깨어있음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함 자체는 그 어떤 검보다 강력합니다. EQ,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발견하는 비밀이다. 궁극의 승리는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갈등의 필요성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60번의 결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글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천리 길을 걷는다였다. 그는 1000명의 적을 쓰러뜨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매 발걸음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초보 사무라이는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까를 생각한다. 숙련된 사무라이는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평정심을 유지할까를 생각하지. 하지만 마스터 사무라이는 깨닫는다. 온전히 현재에 존재할 때 싸움이란 애초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다. 초심이란 단지 무언가를 배운다는 뜻이 아니다. 매 순간을 신선하고 새로우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다. 삶 자체가 전투이며 너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동심이란 차갑거나 감정이 메마른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평화가 외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현재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를 말한다. 너는 검을 통해 이 원칙들을 배웠다. 하지만 이제 너는 이 원칙들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것을 안다. 모든 대화, 모든 식사, 모든 호흡의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무라이가 된다는 것의 의미다. 생명을 빼앗는 전사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전사가 되는 것. 태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이곳에서의 수련은 끝났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태시는 이미 생각해 둔 바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님의 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범으로서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좋다. 원은 그렇게 완성되는 법이지.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제자가 된다. 이것이 곧 도이다. 10년 후 태시가 도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스승은 조용한 암자로 은퇴했습니다. 새로운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열정적이며 기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지만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전의 태시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태시 사범님, 저는 일본 최고의 검객이 되고 싶습니다. 태시는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에도 들어본 적 있는 말입니다. 그 자신이 한때 그렇게 말했었으니까요.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앉았구나. 그들은 제단 앞에 정좌하고 앉습니다. 10년 전 야마모토 스승이 태시에게 초심에 대해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제단입니다. 저 족자가 보이느냐? 태시가 글씨를 가리킵니다. 초심, 예 사범님, 무엇라고 쓰여 있지? 초심, 처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냐? 어린 제자가 생각에 잠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수련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이상이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는 뜻이다. 네가 최고의 검객이 되는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말이다.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마. 내가 최고가 되는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 또 그 다음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네가 매 순간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검객들만이 아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검은 그저 도구일 뿐 깨어있는 마음이 곧 무기란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은 너를 가장 위대한 전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만든단다. 어린 제자는 예전에 태시가 그랬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범님. 시간이 흐르고 수련을 쌓으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검술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먼저 시작하자꾸나. 그게 무엇입니까? 태시가 그에게 빗자루를 건넵니다. 청소다. 그리고 빗자루질을 할 때는 오직 빗자루질만 하거라. 빗자루와 바닥 그리고 내 움직임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사범님. 태시는 제자가 비질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방황하는 마음, 조급함,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보입니다. 그는 10년 전의 자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가르침은 말이나 설교가 아니라 깨어있음과 모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수천 번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무라이의 길입니다. 폭력이 아닌 현존, 지배가 아닌 알아차림,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 사무라이의 길은 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머무름에 관한 것이며 매 순간 온전히 깨어나 완벽하게 살아 숨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의 전사를 만드는 이 고대의 수련법에 동참하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구독하고 훈련하고 변화하십시오. 깨어있는 마음으로 걷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십시오. 다음 수련에서 뵙겠습니다, 전사요.